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관계 때문에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태국의 방콕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은 이번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각별한 사이가 있다는 이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의 수라차이라고 합니다. 현재 방콕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로 일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다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우선 제 딸아이 이야기부터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참 뜨겁죠. 저도 나이 꽤나 먹은 편이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나 K-뷰티 그리고 K-푸드 등 한국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아는 편입니다. 사실 원래 태국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국가였어요. 원래 한국을 싫어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과 유독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경제적 협력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였죠. 두 나라는 무역, 투자, 관광,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꽤 오랜 기간 협력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태국으로 많이 이주해오면서 태국인들과의 통혼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거기에 문화적인 교류도 활발한 데다가 태국 상층부에서도 중국계가 많은 탓에 이들의 강한 영향력 때문에 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꽤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구매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중국과의 교역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태국으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 비중도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양국 간 교류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갈등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뀐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에는 대폭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중국인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이 크게 늘었죠. 그 수가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참을 수준이었다면 수가 대폭 증가해버리니 이제 그 한계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경제적 영향력이 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태국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점점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태국 내에서 중국 자본이 부동산이나 관광 산업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태국인들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부 태국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태국의 독립성이나 자주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죠. 이런 우려는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크게 확산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크게 형성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태국에서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 덕분인지 특히 방콕에는 당시에 정말 수많은 한식당이 생겨나기도 하고 퓨전 주점들도 생겨나며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에게도 한식이 많은 사랑을 받곤 했는데요. 제 딸 나띠아가 한국에 빠지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나띠아는 특히 K-팝 가수 중에서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태국 출신 아이돌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군요. 아마 한국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태국 출신 아이돌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PM의 니쿤이라는 가수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 최근에 활동하는 가수로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리사라는 가수와 갓세븐이라는 그룹의 뱀뱀이라는 가수가 태국 출신이더군요. 그리고도 NCT10이나 CLC 손 등등 꽤 많던데 너무 많아서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를 못하겠네요. 특히 제 딸은 블랙핑크의 리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예쁜 외모에 푹 빠지면서 연예인들이 하는 화장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레 K-뷰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일도 많았죠. 또 한국의 가수나 화장품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무척 좋아해서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는 통에 그만 좀 보라고 잔소리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 친동생은 이맘때 방콕에서 식당을 열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이 얘기도 간략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특히 한국인들을 중국인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인과 중국인은 겉보기에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서 겪어보지 않으면 비슷할 거라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겪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군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시끄럽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서 메뉴를 주문하고 특히 식사 중에도 마치 고성을 지르듯이 대화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뭐 음식이 무조건 다 입에 맞을 순 없으니 경우에 따라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불러 세워놓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언가 요청할 때도 부탁조가 아니라 큰 소리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듯이 직원들에게 시킨다고 하더군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테이블 위는 음식 찌꺼기와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덤이었고요. 정말 얘기를 듣고 있자니 너무하다 싶더군요. 반면 한국인들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메뉴를 주문할 때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양국 간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는데요. 식사 중에는 비교적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해 주었다며 그러한 한국인들의 배려에 제 동생은 큰 감동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식사 후에도 테이블을 최대한 깔끔히 정리하고 나갈 때까지도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가게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은 제 동생에게도 큰 만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안겨주었고 동생이 식당 운영을 더욱 즐겁고 보람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참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 딸이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게 기분이 정말 좋더군요. 만약 제 딸이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처럼 무례하게 구는 나라였으면 뭔가 좋아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하여간 이렇게 제 딸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류 열풍에 빠져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느끼던 차에 최근 들어 제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태국 내에서 한국 물건 절대 안 쓰겠다. K-팝 절대 안 듣겠다. 한국 여행 절대 안 가겠다 등의 한국 보이콧 운동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보이콧 운동에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를 붙여놓고 다들 퍼나르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 정말 의아했습니다. 분명 태국인들은 얼마 전까지 한국 여행도 자주 가고 한류 열풍에도 빠져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라도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급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불법 체류자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었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불법 외국인 중에 태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었고 이에 따라 한국이 태국인 관광객들에게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서 출입국 심사에서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태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된 것 같더군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사회학과 교수인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야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태국인 줄은 정말 몰랐죠.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긴 갈등은 의외로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여 수업 준비와 학생들의 과제를 정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긴장 상황에 대한 끊이지 않는 기사들은 저의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하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제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격해지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며 제 딸아이가 상처를 크게 입진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몇 달 동안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SNS 등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방콕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이 문제는 꽤 큰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날도 저는 한 학생의 연구 과제에서 양국 간 관광객의 감소와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양국 간 관광객 감소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제게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저는 제 친동생에게서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불안정했죠. 형, 한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예약도 거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제 동생은 방콕의 중심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그의 일상과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동생의 걱정이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임을 직감했어요. 양국 간의 갈등은 개인적인 삶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한국 관광객의 감소는 그의 식당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제 동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큰 위기임을 알 수 있었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고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켰어요. 그런데 그때 최신 기사 하나가 뜨더군요.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도대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양반인가 싶었어요. 그는 한국 방문 태국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국의 관광 명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다수 여행지는 인기 드라마 덕에 유명해서 잠시 핫할 뿐이며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매력과 쉬운 입국,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대해 칭찬을 하며 마치 한국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듯 발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 모자랄 사람이 오히려 더 부추길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니 정말 더위를 먹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협회 부회장의 말에 다른 태국인들마저 휘둘리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한 태국인 직장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일본은 엔저로 여행비가 싼 데다 친구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측은 제 친구의 호텔 환불도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국 관광은 리스크다라고 느낍니다. 한국에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다른 태국인은 중국이 3월 1일부터 태국 국민 비자를 면제한 후 올해 약 120만 명의 태국인이 중국에 갈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2019년의 2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보다 중국이 많은 관광 명소와 유적지들로 매력적인 곳이라 여깁니다. 여행 비용은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유타차이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4일 여행 비용은 약 22,000바트, 한국은 3만 바트라고 합니다. 일본도 해외 관광객들에게 고평가되는 문화와 역사가 있지만 엔화가 급락해서 한국에 비하여 굉장히 저렴한 선택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넷 베스트 댓글에서는
저는 동아시아 모든 나라를 여행 가봤지만 한국이 가장 실망스럽고 서비스도 안 좋고 갈만한 곳과 놀만한 곳이 많지 않아서 저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화려한 것을 보지만 막상 가면 실망이 넘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 두 곳은 탐험하고 체험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여러 번 가도 안 질리고 여전히 새로우며 4번을 갔음에도 여전히 유명한 곳들을 다 못 가봤습니다. 라는 댓글도 보이더군요. 또한 두 번째 베스트 댓글에서는 한국은 오빠 드라마 시기 덕에 몇 년간 많은 관광을 받았고 지금은 드라마 영향력이 다 떨어져 동남아에서 이제 제로에 가깝고 오직 유럽만이 인류의 고대 도시 유산 속에서 신선한 기후에서 구경하고 즐길 거리가 많기에 관광에 인상적인 곳입니다. 라는 등 많은 사람들이 부회장의 말에 동조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한국 여행에 대해 비난하거나 혹은 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격해진 반응과 내용들을 살펴보며 참 씁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와 같은 격해진 분위기는 전형적인 선동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일부 여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퍼지면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무수한 긍정적인 경험과 우호적인 감정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여행협회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갈등의 표면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들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며 이성과 객관성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소통과 진정한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논란의 시작은 태국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한국 여행을 갔다가 입국을 거절당한 태국인 관광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신문은 태국인 가운데 부유층이나 학자들도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며 X 등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가 한국 여행 금지였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이 태국인을 인종차별한다는 주장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즉 최초 언론 보도에서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불법 체류 문제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마약 유통이나 불법 성매매 행위를 일삼고 있었는데 왜 입국을 거절당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유를 보도에 포함한 기사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강력 범죄 문제는커녕 불법 체류에 대한 문제조차도 기사에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태국 대중들은 이유 없이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선동을 당하고 반한 감정이 생기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사실 한국 측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건데 말이죠.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자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 사항이며 불법 체류는 노동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 체류 태국인 중 합법 체류자는 불과 1만 8천 명에 불과한 반면 불법 체류자는 15만 7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즉 한국 체류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게 태국이었고 실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월 200만 벌어도 태국에서 받는 월급의 2~3배는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히려 여행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반환을 부추기고 언론에서 대중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던 제 딸아이 나띠아도 근래 들어 태국 내 반한 감정을 인식했는지 급격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더군요. 뭔가 상처를 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게 말을 안 해도 저는 딸아이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나라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싶으면서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동생의 식당이었어요. 평소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식당이 갑자기 한산해졌는데 이대로 가다간 식당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 식당은 동생 가족 생계 수단이자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인근의 동생과 친한 식당 사장님들도 모두 다 비슷한 고민으로 울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참 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 힘이 닿는 한에서 제 직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바르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또한 호락호락한 일만은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학생들 반발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학생들은 이미 태국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이들의 기존 생각과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열띤 논쟁이 일어났고 일부 학생들은 제가 한국의 입장을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표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반발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고 조금씩 인내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은 실제 팩트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태국인들의 심각한 현실을 면밀히 설명하고 양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과 범죄가 계속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태국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한국을 욕하기까지 한다면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 것인가 잘 생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그저 땡깡을 부리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며 그러기 위하여 이렇게 방콕 대학교에 입학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들을 꾸준히 설득했고 그러자 점차 학생들도 제 접근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 하더군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갈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서로의 입장에서의 관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중에는 더 큰 이해와 화해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일입니다. 부디 한국 분들의 마음이 하루빨리 풀리기를 바라며 저 또한 그때까지 태국 내에서 힘닿는 한 열심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사그라들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에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별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중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해보고도 무조건 한국이 최고라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2028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으로서 올림픽 준비를 위해 얼마 전엔 프랑스 파리까지 다녀왔다는 미모의 미국 여성은 대체 왜 한국만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오늘 저는 파리 올림픽에서의 경험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에게 사실 이 파리 올림픽은 꽤 뜻깊은 올림픽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향후 2028년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올림픽을 직접 경험해보겠다는 열망과 함께 이번 파리 하계 올림픽을 참관하면서 잔뜩 배울 목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반적인 올림픽 운영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죠. 저는 제 임무가 단순한 관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 대회에서 얻을 교훈은 2028년 LA 올림픽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온 올림픽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너무 설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파리라는 도시가 주는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파리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파리로 떠나는 날 제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죠. 또 처음으로 올림픽 현장을 경험하는 저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려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낭만의 도시 파리의 분위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파리의 공항을 나서서 호텔로 가는 길에는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죠. 와, 내가 정말 파리에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감탄하며 도시의 분위기와 매력에 압도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호텔로 가는 길에 보이는 파리의 거리와 건물, 사람들의 스타일도 저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겨주었고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짐을 풀고 첫날의 일정을 준비했는데요. 다가오는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우선 저는 올림픽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했는데요. 대회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고 각종 작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이었으므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장과 숙소에 출입이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경기장 내부를 둘러보며 경기장의 규모와 시설을 볼 수 있었고 선수촌의 숙소 내부도 대략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파리 올림픽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친환경적 접근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우선 파리는 대회 준비에 있어 많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경기장과 선수촌의 설계는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대회를 고려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또 에너지 효율적이며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는 대표적으로 골판지를 이용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판지 침대는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긴 한데요. 사실 골판지 침대 같은 경우 도쿄 올림픽 때 처음 등장해 많은 조롱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또 등장하여서 사실 좀 많이 의아하기는 했어요. 설마 했더니 정말 또 쓰더라고요. 이 골판지 침대라는 게 침대 프레임을 골판지 재질로 설계한 뒤 그 위에 매트리스를 덮은 거거든요.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많은 선수들이 직접 SNS에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을 비판할 정도로 침구에 관한 여론이 안 좋았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파리 올림픽에 다시 등장한 골판지 침대의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성관계 방지용 침대가 다시 등장했다며 금욕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도쿄올림픽 당시 대회 공식 파트너였던 에어위브라는 일본 업체가 이번에도 제작을 도맡아 파리 올림픽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와 일본 간에 미리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이 많던 골판지 침대가 또 등장하다니 정말 의외이긴 했어요. 참고로 이 침대를 만든 일본 업체 에어위브의 사장은 겉보기에 성관계에 이상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다며 도쿄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 이번 침대는 하중 25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고 매트리스의 소재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골판지 침대는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마친 뒤 대학교 기숙사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게 만들어봤자 골판지가 사실 뭐 얼마나 튼튼하고 편안하겠어요? LA에서도 설마 또 골판지 침대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만약 그런다고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뜯어 말릴 생각이에요. 아무튼 저는 숙소를 둘러본 뒤 경기장들도 둘러보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경기장들은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의 파리의 명소나 문화유산들을 활용하여 경기를 치르도록 하였죠. 파리의 랜드마크들을 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예산도 절약하고 또 많은 볼거리도 제공해주는 이러한 명소 활용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특히 유명한 명소가 많은 파리 같은 도시가 아니라면 쉽게 따라하기도 어려운 접근법 같았고요. LA에서 파리의 명소 정도로 유명한 명소를 말해보라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긴 하거든요. LA, 즉 우리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주, 더 나아가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남부의 중심지로서
문화적 다양성과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 산업이 유명할 뿐 사실 파리처럼 명소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경기장 대용으로 쓸만한 곳들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우리 LA에서는 88 서울올림픽 바로 이전이었던 1984년에도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경기장들을 일부 재활용하거나 개조를 통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LA는 지난 2017년 유치 경쟁에서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약속했는데 과연 이러한 지속 가능성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데요. 거대한 도시인 LA 전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관중의 이동은 큰 도전 과제로 유치 당시엔 올림픽을 통해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으나 현재 주요 철도망 확장 계획이 흐지부지되면서 약속했던 자동차 없는 올림픽을 이루고자 버스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LA는 미국에서도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열악한 교통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악명이 높거든요. 또 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출 예상치에 따르면 거의 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28년 LA 올림픽에서는 크리켓과 야구, 소프트볼이 정식 종목으로 부활하고 미식 축구의 일종인 플래그 풋볼이라는 종목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에요. 플래그 풋볼은 미식 축구와 비슷하지만 미식 축구보다는 덜 과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 브레이킹의 경우는 아쉽게도 제외될 예정이고요. 파리의 명소 경기장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LA 이야기로 빠져버렸는데요. 아무튼 저는 경기장을 둘러본 뒤에 그날 저녁은 선수촌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했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채식 중심으로 만들어져 건강 및 환경을 고려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긴 했어요. 역시나 그날 저녁도 채식 중심의 식단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있던 당시에 일부 선수들도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이러한 채식 식단으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더군요. 저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솔직히 고기 없이 선수들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이 막 시작하는 시점부터 벌써 선수들에게서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자 저는 이번 올림픽이 생각보다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전반적으로 친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렇게 저는 파리가 추진하는 저탄소 친환경적인 접근을 직접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선수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지를 실감했고 친환경적 시도는 좋았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뚜렷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올림픽이 시작되고 선수들이 선수촌에 모두 입촌한 뒤에도 파리는 선수촌 에어컨 미제공, 버스 에어컨 미제공, 채식 식단 등의 정책을 고집하며 환경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접근이 실제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만을 유발했다는 점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인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은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사실 파리 올림픽의 예산은 지난 2021년 개최된 도쿄 올림픽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말이 친환경 올림픽이지 이건 뭐 구두쇠 올림픽인 셈이라고 보아도 되는데요. 총 들어간 예산이 겨우 88억 달러 수준으로 도쿄올림픽 예산이었던 약 340억 달러의 딱 4분의 1 수준이었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들어간 총 예산이 앞서 언급한 LA 올림픽에서 들어가는 교통 시스템 개선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얼마나 예산을 아껴가며 대회를 치렀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선수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내세웠던 친환경은 사실 예산 절감을 위한 음흉한 속셈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특히 저는
파리가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곧 이야기할 한국과 비교가 되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했죠. 치안 문제들 또한 올림픽과 같은 대형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매치기 정도는 미국에서도 꽤 흔한 편이고 워낙 유럽의 소매치기가 유명하다 보니 그렇게 놀라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강도들이 아예 선수촌 내부까지 침입해서 선수들의 물건을 털어가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를 보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을 뛰어넘는 행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차된 차의 유리를 깨부수고 선수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나 사람이 타고 있는 택시 안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하는 일도 발생했고요.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LA의 경우 미국 내에서는 치안이 괜찮은 도시이다 보니 아마 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이런 수준까지 심각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파리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파리의 치안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는지 이번 대회를 치를 때 자국 경찰뿐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에서까지 경찰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면 대체 평소에는 파리 치안이 어느 지경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한국에서 6년 전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방문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이때 처음 한국에 가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는 막 LA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당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음에도 평창에서는 올림픽을 어떻게 치르는지 경험하고 싶어서 방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처음에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진 않았어요. 배울 점이 크게 있을까 싶은 의문도 들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평창이라는 도시는 정말 살면서 완전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방문한 평창에서는 올림픽 기간이라 꽤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붐볐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나 소매치기는커녕 자질구레한 걸 가져가는 좀도둑조차도 보지 못했고 실제 한국인들은 카페에서 자기 물건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다니는 등 아주 경악스런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런 걸 처음 본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그렇게 한국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던 것과 비교해서 프랑스의 치안 상황은 너무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 평창에서의 전반적인 경험들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게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평창 올림픽은 일단 개막식부터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화려하게 뽐냈어요. 특히 기네스북에 오른 1218대의 드론쇼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이러한 장관을 보며 외국인 선수들 및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주 경기장 역할을 한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강릉 아이스 아레나와 강릉 하키센터는 다양한 종목을 위해 고품질의 시설을 제공했고 높은 수준의 빙질과 최신 설비가 실제로 선수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창올림픽 선수촌은 편안한 숙박 환경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였는데 이 또한 선수들에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선수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사지 의자 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고 골판지 침대와는 차원이 다른 튼튼하고 푹신한 침대와 특히 추운 겨울 치러진 대회에서 한국의 온돌방 또한 선수들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죠. 또한 당시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의 숨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선수들과 관중들 그리고 국제올림픽 관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대회의 매끄러운 운영과 관중 서비스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하고 헌신적인 서비스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 이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큰 요소이기도 했죠. 이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다른 올림픽 대회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저 또한 향후 LA 올림픽에서도 이러한 평창 자원봉사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식사였는데요.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밥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이자 손님 모시고 밥은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민족인 한국인들이 아예 제대로 각을 잡고 준비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평창올림픽에서는 무려 180명의 요리사들이 420여 종의 음식을 돌아가며 하루 평균 7,000인분을 24시간 제공할 정도로 그간 다른 올림픽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는데요. 식단 역시 체력 소모가 큰 선수들을 위한 육류부터 식단을 관리하는 선수를 위한 샐러드나 과일까지 선수별 기호나 종교까지 다 맞추어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등 다양한 식성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코너는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6개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식 코너는 올림픽에 온 선수들이 제대로 된 한식을 먹고 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특히나 한식 코너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죠.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한 한식은 잔치국수와 비빔밥, 잡채, 김밥이었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잡채와 김밥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선수들 사이에서 음식에 대한 민원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죠.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치킨을 맛보기 위해 숙소 근처 치킨집을 많이 찾기도 하였고 특히 선수촌 내 맘스터치는 항상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선수촌 앞 식당들은 늘 밤늦게까지도 북새통을 이루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거세고 한식 열풍도 거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때 평창올림픽에서 한식 홍보가 정말 제대로 이뤄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선수촌 주변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자체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어서 올림픽을 개최한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에 불똥이 튀기도 했는데요. 동부가 주요 3국이 릴레이로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선발주자인 한국이 워낙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터라 후발주자들이 평창은 안 그랬는데 라며 비교평가를 받기도 한 것이죠. 실제 도쿄올림픽 때는 이례적으로 단 한 개의 식당만 운영해서 선수들이 몇 시간씩 식당 앞에 줄을 서야 했는데 그마저도 재료가 동인하기 일수라 경기나 훈련이 늦게 끝난 선수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후쿠시마 식자재로 음식을 만든다고 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워낙에 중국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먹을 만한 음식이 없고 모든 음식이 중국화되었다는 불만이 많았고요. 이때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며 로봇이 요리하고 서빙하는 식당을 운영했으나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고 경기장에서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음식도 동계 종목임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초콜릿이나 과자가 다일 뿐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선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평창과 비교하는 기사가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죠. 사실 저는 평창 방문 이후에 사정상 도쿄와 베이징은 직접 방문하진 못했고 주로 기사로 접해본 거지만 실제 평창과 도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다들 평창이 최고였다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제가 방문하며 직접 겪은 평창도 이보다 더 나은 올림픽 운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고요. 또 이러한 올림픽이라는 대형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평창에서의 기억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 중 하나였는데요. 평창은 올림픽 경기 운영이나 선수촌 환경,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넘어 일반 시민들의 모습까지도 저를 감동시켜 주었죠.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행사가 마친 뒤에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경기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이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고, 저는 파리의 올림픽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평창에서의 경험들이 더욱 떠오르게 되었죠. 이제 2028 LA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간 제가 경험하고 배운 점들을 우리 대회에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계획하는 LA 올림픽은 그저 경기만 열리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배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을 만드는 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평창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고, LA는 그 길을 참고해서 더욱 발전된 올림픽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특히 평창에서 배운 시민의식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에 대한 존중을 반드시 반영하려 합니다. 대회의 성공은 단지 경기를 잘 치르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평창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주었고, 그때 얻은 구체적인 교훈들은 2028년 LA 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반영하며 올림픽이 진정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던 평창올림픽을 멋지게 개최하고 마무리하여 준 대한민국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창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배워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LA가 202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